옛날 옛적에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루카스라는 이름의 목수가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로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루카스는 언제나 조용한 숲속에서 영감을 찾곤 했습니다. 그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강물의 잔잔한 흐름 속에서 특별한 평화와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이 루카스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카스는 깊은 숲속으로 더 걸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신이 자연 속에 숨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었을 때 숲 한가운데에서 오래된 참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참나무는 그가 본 어떤 나무보다도 크고 웅장했으며 그 존재만으로도 경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있자 루카스는 문득 자연과 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사고와 흡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신은 나무의 잎사귀 하나하나에 땅을 뒤덮은 이끼 속에 밤하늘을 가르는 별 하나하나에 스며든 존재가 아닐까? 하는 물음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이내 답을 찾았습니다. 루카스는 자연 그 자체가 신의 일부분이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신성함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루카스는 마을로 돌아와 그날 겪었던 경험과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설명하고 작은 것에서 신성의 흔적을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열린 모임에서 루카스는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머리 위에 태양, 발밑에 땅을 느껴보세요. 이 모든 것이 신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서서히 루카스가 말한 신성의 경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자주 숲을 산책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를 관찰하고 강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신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루카스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갔고 그의 새로운 시각을 체험한 많은 이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멀리 떨어진 존재로 여기지 않았으며 자연 속에서 신을 찾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평생 그의 이야기를 전하며 범실론의 철학을 많은 이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즈키 먼 나라에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타블라 타운이었고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아이디어와 이야기로 넘쳐났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공책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공책의 첫 페이지에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공책은 존 로크의 백지 상태 이론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통해 공책의 빈 페이지를 채워나갔습니다. 타블라 타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그들만의 빈 공책을 손에 쥐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공책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어떻게 그 경험을 해석하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기록하는 특별한 장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은 집을 나서며 경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장에 들러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향기를 맡으며 자연의 다양성을 탐구했고 또 다른 이들은 강가에 나가 물의 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조화를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우정을 쌓았고 어른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를 습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호기심 많은 젊은이였다. 에밀리는 공책에 글을 쓸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낙서와 짧은 메모로 공책을 채워갔지만 점차 그녀의 글은 더 복잡하고 깊이가 있어졌습니다. 에밀리는 매일 다른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길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장로인 필로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경험으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필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상상하고 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란다. 경험은 꼭 직접적일 필요가 없고 상상력이라는 또 하나의 도구를 통해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지. 필로의 말을 듣고 영감을 받은 에밀리는 그날부터 자신만의 상상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모험을 꿈꾸며 바다를 항해하거나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 속에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만났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공책은 이제 그녀 자신만이 특별한 세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에밀리는 마을이 설화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녀의 공책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에밀리의 공책을 들여다보며 밤낮으로 그녀의 경험과 상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자신들의 빈 페이지를 더 많은 경험과 상상으로 채워나가면서 타블라 타운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타블라 타운의 주민들은 자신의 삶을 채우는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커다란 지혜의 바다를 이루고, 그들은 스스로의 이야기를 써나가며 공책의 페이지를 끝없이 채워나갔습니다. 이는 바로 존 로크가 말한 백지 상태의 아름다움이자 인생의 총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백지 상태로 시작하지만 각자의 경험과 선택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알랭 바디우의 사건. 개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현실을 뒤흔들고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제고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도록 합니다. 다음은 예술 분야에서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뉴욕 예술계에 주목받는 화가였다. 에밀리는 그녀의 직감에 기반한 독특한 작품 스타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녀는 자신이 정체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그림이 똑같은 패턴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캔버스 앞에 앉아도 붓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잠시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브루클린의 오래된 열린 시장을 지나가면서 문득 자신이 본 적 없는 이상하고 기괴한 작은 미술 전시회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벽에 걸린 한 작품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혼돈 속의 조화를 표현한 듯한 그림으로 익숙한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힘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에밀리에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자신의 창조적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품은 그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삶과 예술의 기존 규범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일련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새로운 예술적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전시회를 나선 에밀리는 즉시 자신의 스튜디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캔버스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창으로 바라보며 그동안 억눌린 채 있던 창조성이 물결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실험하며 기존의 스타일을 완전히 벗어던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예술적 자유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새로운 작품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녀의 작품을 고정관념에 도전한 혁신의 결정체라며 찬사를 보냈고, 전 세계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그녀의 작품을 중심으로 예술계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알랭 바디우가 말한 사건을 통해 변혁되었고, 그것은 그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우리 삶의 궤도를 뒤바꿉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순간들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사건을 통해 더 큰 가능성과 진리를 탐색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창조적 혁신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추론 이론을 중심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의 탐정인 에밀리는 일상처럼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며 마을의 으슥한 저택인 레드우드 하우스에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밀리는 이상한 사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격이어서 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레드우드 하우스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저택으로 주인인 윌리엄 할아버지는 보석 수집가로 유명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느 날 아침 저택의 거실에 있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창문이나 문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경보 시스템도 전혀 울리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현장에 도착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을 살펴보니 의외로 거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집안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저택에는 주인인 윌리엄 할아버지, 그의 손녀 앨리스, 그리고 매일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정부 마거릿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들을 차례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앨리스는 할아버지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고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마거릿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안일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름지기 늙은 윌리엄 할아버지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할아버지는 누군가 내 보석을 탐냈을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설명적 추론을 통해 사건의 가장 타당한 설명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도둑이 정말 초능력을 사용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보석을 훔쳐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앨리스가 보석을 가지고 재미를 본 후제 자리에 돌려놓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마거릿이 윌리엄 할아버지의 건강을 불안하게 생각해 보석을 숨겼을 가능성도 있었지요.
에밀리는 여러 설명 중 가장 논리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다가 아침 햇살에 비친 거실에 흔적 없는 먼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너무 깔끔하게 정돈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밀리는 설명적 추론을 통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구축했습니다. 마거릿이 아침에 집안일을 하며 빗자루로 먼지를 없앨 때 실수로 목걸이를 걸어놓은 받침대를 건드려 목걸이가 소파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결론에 도달한 에밀리는 재차 소파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상대로 소파 아래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마거릿은 그저 실수로 목걸이를 떨어뜨린 것이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밀리는 설명적 추론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그 나리 탐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설명적 추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장 타당한 설명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매일 겪는 일상의 작은 수수께끼에도 적용될 수 있죠.